자, 6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59쪽에서 62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두 번째 주제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나라 하면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을 말해요.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 세계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나라와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랑 북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왜냐? 북한도 우리나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언젠간 통일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러시아, 일본 세 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인접한 이웃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지도나 자료를 이용해서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한번 살펴보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중국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북쪽 그리고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영토가 무척 넓은 나라입니다. 단순하게 영토의 크기로만 따진다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인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려 44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나라죠. 자, 이렇게 넓다 보니까 중국은 당연하게도 이 넓은 땅에 다양한 지형 그리고 매우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형도를 살펴보니까 짙은 갈색이 지대가 높은 쪽이고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쪽은 지대가 낮거나 평야 지역입니다. 자, 살펴보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면서 산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과 몽골에 걸쳐져 있는 고비 사막은 아시아 대륙에서는 가장 넓은 사막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막 하면 저 중동 지방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도 제법 타코라마간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사막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중국 남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시팡고원, 시짱고원이라고도 하고 칭장고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명 티벳고원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고원으로 세계의 지붕이다 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위도상으로는 중위도지만 이 시짱고원 쪽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명 툰드라성 기후라고 하는 매우 추운 기후가 지나치게 높은 지형 때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의 상하이는 원래 장강하구의 아주 작은 어촌이었어요. 하지만 바다와 인접해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격한 발전을 통해 홍콩과 더불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장 빨리 개방된 도시입니다. 상하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럽식 건축물과 역사적인 관광 명소가 많아 중국 최대의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도의 간단한 중국의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선 크게는 4개의 섬과 작게는 약 3천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5배.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정도밖에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화산 활동이 많아서 도시가 발달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일본은 섬나라이면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며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도 아주 활발해요. 그리고 섬나라의 특징답게 연중 습하고 비 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북단 섬인 홋카이도는 1년 평균 무려 290cm에 달하는 적설량으로 한 달 평균 25일 정도가 눈이 내리는 날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의 특징이 기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은 아주 냉대기후나 한대기후의 특징이 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온난한 지역이기는 한데요, 지진 발생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뭐 가까운 2011년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게이힌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쿄에 이제 인접해 있는 게이힌 공업지역은 일본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뭐 배를 만드는 조선, 그 다음에 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전자공업, 기계공업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일본의 가장 남단인 규슈 지방은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고 크고 작은 활화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규슈에 이 아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이 아소산은 수많은 규슈 지역의 온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현재까지도 아주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이 아소산 근처에는요, 오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오군이라는 마을의 별명이 재밌어요. 증기마을이라고 해요. 무슨 뭐 나뭇잎 마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증기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아소산의 활발한 화산 활동 때문에 마을 전체에 온천수가 곳곳에서 솟아나고 이 온천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기 때문에 증기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북쪽 끝에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77배, 어마어마하죠.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굉장히 길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서 아주 넓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위치는 위도상으로 고위도 부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냉대기후가 널리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부 지역에는 주로 고원과 산악지형이, 서부 지역에 평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이 서남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도시 역시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것이 러시아 서부의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이 산맥의 꼭대기에 가보면 저렇게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시아 경계를 나타내는 탑이 서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중앙 시베리아 고원을 중심으로 천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많은 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죠. 남극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는 마을 중에서 가장 춥다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동부 지역의 오이마콘 마을입니다. 무려 3개의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고요, 또 지대 역시 매우 높은 지역이라서 굉장히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춥냐? 기온이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때 영하 71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하 71도라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영하 10도 밑으로만 내려가도 너무 춥다고 막 난리인데 영하 70도, 어마무시한 날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교과서만 쭉 읽어봐도 핵심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요약을 해봤어요. 중국은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고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여러 산업이 발달했어요. 일본은 4개의 큰 섬, 3천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면서 습하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리고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 위도가 높아서 냉대기후가 널리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인구가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와 이웃한 세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뭐 간단하게라고는 했는데 진짜 초간단하게 알아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교과서 59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